예, 강의 이 계획서를 좀 보면 1회부터 9회까지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사실 계획서는 이렇게 나가는데 또 막상 문제를 좀 만들다 보면 또 생각이 달라져요.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다룰 거예요. 다 다룰 건데 좀 순서가 바뀔 수 있다. 요것만 좀 미리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요 내용들이 있잖아요. 다 문제로 푼다. 그런데 순서가 좀 바뀔 수 있다. 우리가 그 교육학 3순환 할 때도 마찬가지였었죠. 요 계획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문제도 배치를 했다가 또 하다 보면 좀 순서가 바뀌게 되고 그래요. 그 부분들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오늘은 첫 시간이고 전반적인 학습 전략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자, 이 교육 심리학의 역할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데, 오늘 나간 자료 중에 보면 요 기출 문제를 좀 한번 봐보세요. 기출 문제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매년 보면 나올 만한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그리고 이제 매년 보면 똑같이는 아닐지라도 우리 이 기출 문제를 보면 우리가 썼던 문제들, 그다음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써봤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에 나와요. 그다음에 좀 오타가 있는데, 2021년도 제 3문을 좀 보시면 고등학생들의 응답을, 자, 가지 경정성 이렇게 나오죠. 3번 문제 자기 결정성입니다. 자기 결정성. 그래서 이 자기 결정성 이론에 자기 결정 이 이론에 바로 이 자기 조절 방법 4가지가 있죠. 기준과 목표의 자발적인 설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바로 요걸 가지고 답안지를 쓰는 거죠. 자, 무엇과 연계를 시키냐면 바로 학습 동기와 연계,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드웨의 암묵적 이론은 우리가 작년에 한번 써봤던 것이니까, 그래서 쭉 한 번씩 보시면 대체적으로, 자, 이 발달 이론이 주로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발달 이론이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맥락 있게 쓸 거냐, 요 부분을 한번 좀 잘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주의해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로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발달 이론에서 중점을 두고 좀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나간 이 보충 프린트가 성취정서가 되는데, 요것은 자, 우리 책을 좀 보고 난 다음에, 자, 이 성취정서라고 하는 부분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16페이지를 보시면 바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심리학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자, 우리가 교육학을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시대 구분을, 자, 어떻게 구분할 거냐,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한 거냐, 아니면 이 3차 산업혁명의 마지막 단계에서 또 새로운, 자, 이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논란이 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사회라고 하든, 아니면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지든, 아니면 지식정보화 사회 이렇게 부르든 간에 바로 이 사회는, 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각자 개인의 능력, 그 다음에 수준에 맞는 바로 학습을 강조하게 될 거다. 그리고 또 현대사회, 4차 산업혁명 사회는 바로 역량 중심의 사회가 될 거다. 그래서, 자, 이 책이 만들어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실시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2015 이 개정교육과정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면 자, 우리 교육학에서도 이야기를 한 부분이에요. 여기 OECD가 있죠. 그 다음에 세계 경제 포럼이 있었죠. 세계 경제 포럼이 있었죠. 여기에서도 바로 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갖추어야 될 핵심적인 역량이 있다. 이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21세기 역량,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자, 이 첫 번째가 이 비판적 사고라고 그랬죠. 이 비판적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 역량을 함양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바로 창의성이 되죠. 의사소통, 그 다음에 협업, 이렇게 제시를 한다. 그런데 이제 이 역량 중심 사회에서는 비판적 사고도 의사소통 능력도 협업 능력도 중요한 거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창의성을 기르는 바로 이 사회가 바로 이 4차 산업혁명 사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 2022 이 개정교육과정은 아주 구체적인 안이 바로 교육부에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015 개정교육과정 가지고 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2015 이 개정교육과정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바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육을 강조한 거예요? 바로 인성교육을 강조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계기교육도 강조를 하게 되죠.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역량중심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제시한 바로 21세기 역량에도 나와 있듯이 바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바로 협력적이고 그 다음에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로 인재 양성, 여기에 중점을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 세계 경제 포럼이 됐든 그 다음에 OECD가 됐든 바로 21세기 역량을 각각 제시했다는 것은 바로 이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협동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 요게 바로 이 역량의 지향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바로 이런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이제 바로 국가,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학습자 개개인이 바로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성주의가 등장하면서부터 바로 모든 학습의 정점에 있었던 능력이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 요게 이제 바로 학습의 핵심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2022 이 교육과정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교육과정을 무엇을 중심으로 운영하자? 역량 중심이죠. 그래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이것을 운영하자는 것이 바로 자, 이 관점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넘어가면 바로 교수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것, 교수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바로 이 획기적인 변화를 하고 있다. 그죠? 획기적인 변화. 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수 학습 방법에서는 자, 종전에 바로 지금도 보면 바로 이 개별 학습이라고 하는 것 여전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바로 다양한 이 교수 매체가 발달하면서 학습자 개개인의 역량이랄지 그 다음에 수준이랄지 이것을 반영한 교수 학습 방법이 여전히 바로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만 또 한편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학습자들 모두가 더불어 같이 공부하는 바로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방법에서. 그래서 자,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자, 이 언급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협동학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구성주의 교수 학습 방법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교수 학습 방법이 바뀌려면 자, 수업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업 설계 이렇게 말을 했죠. 바로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바로 교수 학습 방법은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 교수 학습 방법의 혁신을 위해서 강조된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플립 러닝이라고 그랬죠. 플립 러닝. 그래서 이제 바로 종전의 교수 학습 방법하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수 학습 방법은 바로 달라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단순하게 지식과 기능을 전수하는 바로 이 주입식 교육보다는 바로 학생들이 자, 이 중심이 되어서 토의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직접 발표도 하게 되고, 바로 이런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플립 러닝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브루타가 있다. 그죠? 하브루타. 자, 이런 방법들. 그래서 자, 이 다양한 형태로 학습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자, 이 가르쳤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교육 평가도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평가도. 그래서 얼마만큼 몇 점을 맞았느냐라고 하는 평가보다는 과연 학습의 과정이 그 다음에 어떠했느냐. 그래서 바로 이 교육평가에서 특히 중시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과정평가가 각광을 받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과정평가라고 하는 것을 비고치키라고 하는 사람의 견해를 빌리면 무엇이라 그럽니까? 역동적 평가를 한다. 역동적 평가를 한다.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 이 평가 과정에서 보면 학습의 주체가 누구였느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요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정작 학생들은 바로 자기 학습 과정과 이 결과에 자, 학생들이 참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평가에서도 무엇이 중요해지게 되죠? 바로 자기 평가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찌됐든 바로 지식과 기능을 전달해 주든 아니면 학생들을 자, 이 팀을 구성해서 토론하고 발표를 시키든 바로 그 과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가 되겠습니까? 교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무엇이 필요하다? 교사 평가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7차 교육과정이 2000년 3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이 됐죠. 그러면서 그때 강조되어졌던 평가가 무슨 평가가 됩니까? 수행평가가 된다. 그런데 수행평가의 최대 단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뢰도가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수행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이후 바로 도입된 바로 수행수준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루브릭 평가. 루브릭 평가, 그죠? 요것이 각광을 받고 있다. 또는 자, 스텔스 평가. 스텔스 평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강조되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강조되어지고 있다. 그 외에도 보면 다양한 평가가 도입이 되어서 자, 강조되고 있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바로 이러한 모든 창의적 인재 양성에서 여러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교원의 전문성이 된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이 되죠. 교원의 전문성 향상.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자, 이 지금까지의 자, 2000년대 이전, 다시 말하면 바로 구성주의가 이제 등장했던 시점에 교원의 전문성 그러면 주로 어떤 전문성을 말했습니까? 교과 지식의 전문성을 말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부터는 이 교과 지식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제 특히 이 교육 심리학계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문성 향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예비순환 때도 이야기를 작년에 예비순환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교육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목적 달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교육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교육 목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바로 방법론에 관련된 바로 학문이 바로 이 교육 심리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 지식의 전문성을 포함하지만 바로 이 교육 심리학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교수 학습 방법이에요. 교수 학습 방법에 있어서의 전문성, 이것을 더 강조하게 돼요. 학습에 있어서 전문성. 그러면 이 교수 학습 방법의 전문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자 이제 연구의 초점이 어디에 주어져야 한다는 거냐면 바로 교실 수업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교실 수업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 이 교실 수업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교사가 교실 수업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자, 교과서에 있는 지식과 기능을 충실히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교사의 1차적인 임무는 뭐냐면 교수 학습 지도예요. 그런데 자, 이 작금에 자, 이 4차 산업혁명사회, 통칭해서 보면 4차 산업혁명사회라고 쓰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는 이제 학습의 방법이 점점 다양해질 겁니다. 특히 이제 그 기점이 언제 있었냐면 바로 이 코로나19 자, 이 확산이 됐었죠. 그러면서부터 바로 어떤 수업이 각광을 받습니까? 교육부는 초지일관 온라인 수업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육부 형식에 가서 초점을 맞춰도 좋아요. 여러분 원격 교육이라고 써도 좋고 사이버 교육이라고도 써도 다 좋아요. 그러나 교육부는 초지일관 뭘로 쓴다? 온라인 수업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 학습의 방법이 다양해진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제대로 적응하느냐, 그 다음에 적응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바로 학생들의 목표 달성도는 같아지겠습니까?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게 되죠. 자, 이 대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사회 이전에 바로 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했느냐? 획일성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는 바로 교실 수업에서의 무엇을 존중해야 된다?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공부를 잘한다? 착한 학생, 공부를 못한다? 문제 학생. 이렇게 이분법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을 정의해 왔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신체가 건강하다, 신체가 이상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 정상적인 아이. 몸과 그 다음에 신체에 이상이 있다, 장애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불러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바로 무엇이 중시된다? 다양성이 중시된다. 여러분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다양성은 바로 학습자의 개인차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중시한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여러분 개인차를 존중하고 개인차를 중시한다.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학습자 능력과 적성을 중시한다. 다시 말하면 수준을 반드시 고려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수준을 고려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응? 그런데
수준을 고려한 수업만 가지고는 바로 학생들이 바로 추구하는,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결합돼야 된다? 협업 능력, 이것이 결합돼야 된다. 여러분, 협업 능력을 위해서는 또 무엇이 요구되는 거죠? 여기다가 협업하려면 바로 친구와 친구, 동료와 동료 사이에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이 되고 그 의사 전달을 통해서 학습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죠. 바로 의사 소통 능력, 이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의사소통을 통해서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또 어떤 능력이 요구됩니까?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요구된다. 응?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전문성 향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면서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능력 하나가 뭐냐면 항상 수업에 대한 헌신입니다. 수업에 대한 헌신이 요구된다 그 말입니다. 수업에 대한 헌신이 요구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교사들은요,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했는데 이 선생님들이 하루에 딱 학교에 출근해서부터 바로 퇴근할 때까지 있죠. 그 시간 동안에 대략적으로 이 교사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하루에 평균적으로 교사들이 바로 의사결정하는 횟수가 얼마냐? 요 한 20년 전에는 한 20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봤어요. 200개 정도.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아니 교사가 무슨 200개나 의사결정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문지를 딱 만들어 교사들이 쫙 돌린 거예요. 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교무실에 들어와서 딱 컴퓨터를 끄고 그 다음에 퇴근할 때까지 한 1,500개 문항을 제시해 준 거예요. 딱 1,500개 문항을 딱 제시해 주고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장 많은 의사결정의 수가 뭐냐면 수업이에요, 수업. 응? 그러니까 이 수업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우리가 타일러 견해를 따르더라도 목표를 설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가르칠 내용과 경험을 선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조직을 해야 되죠. 조직에서 바로 수업 설계를 통해서 가르쳐야 되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 과정에 해당되는 항목이 대략적으로 한 2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내가 의사결정을 해 라고 하면서도 이게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무엇인가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문가가 보니까 그것도 전부 다 뭐예요? 의사결정이다. 그래서 이제 에겐 선생은 바로 뭐라고 주장하냐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대략 800건 정도의 의사결정을 내린다. 응?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세분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하루 예를 들어서 한 8시간 학교에 있다 그러면 너무 세분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겠죠. 우리가 여유롭게 딱 묶어서 보면 평균적으로 한 100개 정도로 묶을 수 있어요. 내가 문항을 쭉 한번 훑어보니까. 그래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 다음에 또 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 반성적 성찰. 이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전문성이라는 이 세 글자에만 한정시킨다면 바로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전문 지식. 요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요것을 딱 명문화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전문성 향상 그러면 바로 네 가지로
자,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부분들은 정리가 될 텐데,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길러야 되겠다 그 말이죠. 자, 우리 교육학에서도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 살펴봤죠.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머릿속에서 바로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자기주도 학습이 뭐예요? 학습자가, 자, 일단 자기가, 셀프니까 자기가 학습자가 되겠죠. 자, 학습의 전 과정을 주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건 기억날 거예요. 바로 이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가 이론적 근거를 두냐면 반두라의 자기결정 이론. 그죠? 그래서 이 반두라가 바로 자기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자기결정이 학습과 관련되면 바로 자기결정 학습이다 이렇게 하고, 자기결정에 필요한 요소 4가지를 제시하죠. 자, 기준과 목표의 자발적 설정, 그 다음에 자발적 관찰, 자발적 평가, 자발적 강화 4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역량을 기르는 것을 뭐라고 그래? 바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자기주도 학습은 여러분 공부가 재밌어야 되겠습니까? 재미가 없어야 되겠습니까? 재밌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학습자의 인지적인 영역하고 그 다음에 정의적인 영역이 있을 때 어떠한 영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겠습니까? 이건 정의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 가장 필요한 것이 뭐가 되겠다? 흥미가 되겠다.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 되겠습니까? 경험이 되죠. 경험. 그죠? 경험. 그래서 염자 이 미국의 바로 이 실용주의 철학의 바로 집대성자라고 불리워지는 바로 존 듀이 선생이 있습니다. 존 듀이 선생은 바로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2가지가 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흥미고 하나는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흥미와 경험 요 2가지가 학습자의 무엇을 가져온다고 그랬습니까? 성장을 가져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존 듀이의 자, 이 교육 목적 그러면 뭐였었어요? 존 듀이의 교육 목적. 우리 교육학 개론 한 174페이지 5페이지쯤 될 거야. 좀 저녁에 가서 꼭 한번 살펴보세요. 실용주의 철학에서 나오니까. 그래 존 듀이는 바로 이 경험의 재구성을 통한 성장이다. 이게 교육 목적이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장을 제외한 다른 교육 목적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그래서 바로 흥미의 개념, 그 다음에 흥미의 기능, 그죠? 흥미의 종류 제시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자 구분을 하죠. 경험은 자 능동적인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수동적인 경험도 있다. 그랬을 때 바로 존 듀이 선생은 무슨 경험을 더 중시한다? 능동적인 경험. 응? 능동적인 경험을 뭐라고 그랬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거죠. 시도하는 것. 그 다음에 이 경험도 바로 교육적 경험이 있고 비교육적 경험이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모든 경험이 교육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그 다음에 여러분 경험의 원리를 자 어떻게 제시합니까? 계속성의 원리하고 그 다음에 상호 작용성의 원리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흥미 경험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동기가 되죠. 동기. 두 번째는 뭐다? 동기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동기라고 하는 것은 자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학습자들로 하여금 강한
학습 욕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뭐냐? 바로 동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동기는 바로 내재적인 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외재적인 동기가 있죠. 그러면 학습에 있어서 둘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 합격 아닌가, 그죠? 그 다음 학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성적 받아서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목적이죠. 바로 그 목표를 달성할 때 내재적인 동기와 외재적인 동기 중에서 어떤 동기가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내재적인 동기가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응? 그래서 이 내재적인 동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능력을 향상시켜 주느냐? 학습자의 자기결정. 응? 자기결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존중이라고 하는 개념. 응? 또는 바로 이 긍정적 자아개념이라고 하는 거. 긍정적 자아개념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향상시켜주는 요인이 된다 그 말이죠.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책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다 있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 내재적인 동기가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들은 자 긍정적 자아개념, 여러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되어 있죠. 그죠? 그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생기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이게 바로 무엇으로 직결된다? 바로 자 지향성, 그 다음에 여기는 노력 기인을 하게 되고, 그죠? 그럼으로써 노력 기인을 하도록 만든다 그 말입니다. 노력 기인. 응? 그래서 바로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흥미에 자 촉발하게 되고, 흥미가 있으니까 또 동기가 유발되는 거죠. 상보적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 학습자의 바로 성취 동기가 높아지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습자의 목표 달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목표 달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극대화시킬 수 있다. 자, 그럼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흥미 이것을 촉발하기 위해서 학습에 어떤 요소가 개입돼야 된다?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이 교육학개론에서 4차 산업혁명과 교육에서 수업 방법의 변화가 있었죠. 거기에서 바로 어떤 방법이 있었습니까? 게이미피케이션, 그죠? 이라는 방법이 바로 강조된다. 이렇게 말을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순서대로 한번 짚어가 봅시다. 먼저 흥미가 되죠. 여기 16페이지 보시면 바로 흥미 기반 학습 패러다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흥미 기반 학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자 아무리 여러분 공부를 재밌게 한다 그래도 여러분 자 1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흥미있게 재미있게 공부를 하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게이미피케이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흥미 게이미피케이션, 그죠? 딱 연결시켜 놓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자 첫 줄에 보시면 흥미는 학습자의 동기적 특성으로 과제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흥미는 두 가지 흥미가 있다. 물론 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은 흥미 종류를 더 많이 제시하지만, 흥미는 바로 상황적 흥미가 있고 어떤 흥미가 있다? 개인적 흥미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상황적 흥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 특정 상황과 자극으로 유발되는 것입니다. 유발되는 것. 자, 좀 생각해 봐. 자, 우리가 흥미 기반 학습 패러다임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시험에 나온다. 그죠? 올해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
갑자기 눈이 확 떠지죠. 그죠? 그러면서 게이미피케이션이 무엇인가 내가 읽었던 것들을 머릿속에 그려 안 그려? 그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이미피케이션 열심히 공부하죠. 그죠? 내가 오늘 딱 수업이 끝난 다음에 자, 게이미피케이션이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니고 나올 가능성이 한 최소 한 5%는 돼. 그러면 관심이 더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죠? 처음에는 관심이 많이 촉발되었다가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관심이 사그라들죠. 그죠? 이게 상황적 흥미예요. 거기 나오잖아. 특정한 상황과 자극으로 유발되고 일시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2차 시험의 마지막 날 보는 시험이 뭐예요? 여러분 교육심리학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교육심리학 마지막 날이 맞잖아. 응? 아, 마지막 날에 행정학이요? 잔인하네 그. 하여튼 자, 여러분 교육심리학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교육심리학을 반드시 고득점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난 코스인 바로 행정학이나 행정법의 점수 반감을 막아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이 교육심리학 책을 보면 어떻게 돼요? 재밌죠. 그 다음에 공부할 마음이 생기죠. 그죠? 이게 바로 무슨 흥미입니까? 개인적인 흥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개인적인 흥미로서 지속적이고 영속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적 흥미는 학습이 지속되어지면서 어떤 흥미로 발전해 갑니까? 개인적 흥미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게이미피케이션이 있잖아요. 이것에 학습의 성공을 하게 되면 바로 어떤 흥미로 옮겨갑니까? 개인적 흥미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학습은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학습자 주도적인 형태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통적인 교실에서는 학습자 흥미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 반면 자, 개별화되고 그 다음에 개인화된 모습을 지니는 미래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흥미 수준에 따라서 학습 참여 영상은 달라질 것이다. 학습자는 흥미를 느끼는 학습 영역과 콘텐츠에 더욱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며 학습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습자는 주어진 학습 과제가 신기성을 가질 때 호기심을 느낀다 그 말이죠. 그럼 신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바로 특정 학습 과제를 보았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바로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응? 그래서 바로 호기심을 느낀다. 따라서 학습자 개인의 흥미 수준을 파악해서 연관 과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그래야만 무엇이 가능해집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무엇이 길러진다? 내재적인 동기가 길러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흥미는 반드시 무엇과 동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흥미도 상황적 흥미가 있고 개인적 흥미가 있죠. 그렇다면 자, 학습자들을 그죠? 바로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안입니다. 그죠? 이런 불안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자, 두 가지 불안이 있다고 했죠. 상태 불안이 있고 그 다음에 특성 불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에? 그럼 여기서 이 불안 중에서도 보면 자, 이 특수 학습 과제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느끼는 불안이 무슨 불안이 되겠습니까? 상태 불안. 그 다음에 불안의 잠재적 경향성. 그러면 불안의 잠재적 경향성. 불안의 잠재적 경향성. 그러면 뭐가 돼요? 특성 불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특성 불안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낮은 상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중간 상태 수준을 유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상태 불안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은
바로 이 특성 불안이 어떻게 중간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상시에 공부를 할 때 보면 여러분 학습 과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학습 과제가 있을 때 여러분 이 불안을 느끼는 정도를 보면 여러분 쉬운 과제일 경우는 불안 상태를 높게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낮게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쉬운 과제. 쉬운 과제는 아주 높은 불안을 유지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과제에 불안을 높게 형성시키면 어떻게 돼? 과제 해결이 쉬워 어려워. 그러니까 어려운 과제는 바로 불안 수준을 낮게 갖추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상태 불안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첫날 딱 시험 보기 위해서 시험장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마음이 좀 고요했는데 바로 시험장에 딱 들어서려고 하니까 가슴이 쿵쾅쿵하죠. 그죠? 요게 바로 뭐냐면 상태 불안이야. 에? 그런데 딱 시험지를 딱 보고 그 다음에 답안지를 딱 넣고 심호흡을 한 다음에 딱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에 여러분이 공부했던 내용, 여러분이 써왔던 내용이 딱 나오면 어떻게 돼? 쿵쾅쿵쾅 했던 가슴이 조용히 가라앉죠. 그죠? 상태 불안이 진정된 거죠. 그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상시에 어떤 불안을 잘 조절해야 된다? 특성 불안을 잘 조절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책으로 갑니다. 내재 동기의 발생 과정에 대한 통합 모형에 의하면 학습자는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 교사가 심층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때 자율성과 유능감을 느끼고 과제 흥미를 지속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학습자의 흥미를 촉발 유지할 수 있는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학습자의 동기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흥미는 두 가지 흥미가 있다고 그랬죠. 상황적 흥미 단계에 있는 학습자의 흥미 발달을 위해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보상과 같은 유인 체제가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상황 흥미에 대해서는 바로 무슨 보상을 주고 외적 보상. 그 다음에 개인적 흥미에 대해서는 주로 내적 보상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그 말이죠. 네? 여기서는 바로 외적 보상을 통한 어떤 동기가 되겠습니까? 외제 동기. 여기는 내적 보상을 통한 내재 동기, 요것을 형성시키면 된다. 그 다음에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교과 영역에 대한 선행 학습 경험이 없는 학습자들에게는 바로 게이미피케이션과 같은 학습 방법을 적용해서 상황적 흥미를 유발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요? 바로 게임을 할 때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해서 게임을 하죠. 그 상태를 뭐라고 그럽니까? 몰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학습에다가 게임적 요소를 개입시켜 가지고 바로 학습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는 기법이 뭐냐면 게이미피케이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디지털 기기를 통하여 접하게 된 생소한 학습 영역에서 촉발된 흥미는 학습자의 개인적 흥미로 발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있다. 그래서 바로 개인적 흥미를 지속시키는 것, 개인적 흥미를 지속시키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교육심리학이 해야 될 역할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교육심리학의 역할이다. 그래서 교육심리학에서 그래서 이제 바로 강조되는 기법들이 바로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건 창의력 개발 기법과 직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책에도 나와 있죠. 가장 대표적인 방법 뭐가 있다? 브레인 스토밍법. 이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유추법. 우리가 흔히 유추법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이 고든법 이렇게도 말을 하죠. 고든법 이렇게도 말한다. 고든법.
그래서 이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한다? 비유, 유추를 사용한다. 응? 그 다음에 또 그 스탬퍼 같은 교수법을 적절히 활용하자 그 말입니다. 활용하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개별화 학습이 되는 거죠. 자, 봅시다. 개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개별 학습은 요거라고 그랬죠. 응? 개별 학습은 뭐다? 요거다. 개인차를 존중하고 중시한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수업을 진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여기는 개별 학습의 성패가 있다. 성패. 개별 학습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 말입니다. 무엇인가? 응? 동기다. 동기. 응?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 뭐다? 동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여기서도 봤죠. 그죠? 두 번째 자효능감이 된다. 두 번째 자효능감이 된다. 에? 그리고 자기 조절 전략이 있다. 자기 조절 전략이 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 자기 조절 전략에서 그죠?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에? 세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지 전략이 있었죠. 인지 전략. 여기서는 인지와 그 다음에 메타인지. 응? 메타인지. 그 다음에 정의적인 영역의 전략이 있었죠. 그 다음에 행동적인 영역의 전략이 있었다. 그래서 행동적인 전략 그러면 뭐가 있다? 바로 시간 통제가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정의적인 전략 그러면 뭐가 돼? 가장 중요한 거죠. 목표 지향성이 된다. 응?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응? 만약에 자효능감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효능감.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확신을 바로 자효능감 이렇게 말을 했죠. 응? 그럼 생각해 봐. 자효능감이 높으면 그죠? 자기주도 학습이 용이해지겠죠. 더불어서 바로 무엇도 가능하다. 창의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그 말이에요. 응? 무엇이 높으면 자효능감이 높아지게 되면. 응?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 볼 것이 있다. 여기서 바로 창의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무엇과 관련이 된다? 과제 수준과 관련이 된다. 과제 수준. 응? 그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준다. 에? 준다.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이 과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해결할 수 없는 과제니까. 그러니까 항상 창의적 사고를 하도록 하려면 학생들에게 어떤 과제를 제공해야 되겠습니까? 도전적 과제. 응? 도전적 과제를 제공해 주어야 바로 창의적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네? 창의적 사고. 네? 다시 말하면 학습자 수준에 맞게 차별적 과제를 줘야 된다 그 말이죠. 수준에 맞게 차별적 과제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응? 그러면 먼저 차별적 과제 그죠?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몇 페이지를 옆 페이지를 좀 보시면 17페이지가 되죠. 거기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 보시면 이 새로운 교육 과정이 도입이 있잖아요. 바로 그 윗단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원하는 학습자는 학습의 주체자로서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역할이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들은 자기 효능감이 낮은 학습자들보다 더욱 창의적인 사고를 유연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학습 내용이 자신의 능력에 비추어 적절한 도전감을 가질 때 학습에 참여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어려운 과제라고 느껴진다면 과제를 회피하고 부정적 정서입니다. 좀 이따 우리가 이제 성취 정서를 볼 텐데, 성취 정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글자 성취야, 성취.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정서죠. 그럼 여러분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는 여러분 긍정 정서도 있고 부정 정서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 긍정 정서가 형성이 됩니까? 성공했을 때, 과제가 적절했을 때, 내 자신의 흥미에 맞는 과제를 줄 때가 바로 성취 정서가 형성이 되고, 어렵다? 그 다음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면 바로 어떤 정서가 형성이 돼? 부정 정서, 이것이 형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함으로써 자아 효능감은 더욱 낮아지는 부정적인 순환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과제 수준을 어떻게 제공해 주라 그 말이에요? 요거죠.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콘텐츠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측정을 해야 돼? 자효능감. 그죠? 다시 말하면 학습자의 태도가 열심히 공부할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별 학습에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 동기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성패를 결정한 요소가 뭐가 돼? 동기가 된다. 동기.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동기를 보시면 크게 내재 동기가 있고 외재 동기가 있다는 거죠. 있다. 그래서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가 있다. 외재 동기가 있다. 이걸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동기 발달 이론에 가면 바로 어떤 이론을 배울 거냐면 목표 지향성 이론. 목표 지향성 이론, 요걸 여러분들이 먼저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목표 지향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목표 지향성은 학생들이 성취 행동을 수행하는 의도나 이유. 요것을 뭐라고 그랬어? 목표 지향성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의도나 이유가 글자 그대로 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냐,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숙달지향하고 그 다음에 수행지향 학습자가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내재 동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학습자와 직결된다? 숙달지향. 숙달지향 학습자와 그 다음에 외재는 수행지향 학습자.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짝을 짓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외재 동기가 높은 학습자는 결과에 따른 외부 보상에 특정 행동에 의미를 둔다. 이와 달리 내재 동기가 높은 학습자는 외부 보상과는 관계없이 과제 자체를 수행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 보시면 학습자의 자기 효능감이 나오죠. 그럼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객관적인 사고입니까? 아니면 주관적인 것입니까? 주관적인 거예요. 그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죠? 믿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은 이 자아 효능감 수준에 따라서 과제 지속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학습 전략의 사용도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자 효능감이 높은 학습자가 있고 낮은 학습자가 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주로 어떤 학습을 할 가능성이 높다? 표층 학습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죠? 높은 학생들은 어떻게 돼? 심층 학습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응? 다시 말하면 어떤 전략을 사용한다? 초인지적 전략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죠? 응? 쭉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달라 보시면 이 자기 효능감과 이 자기 조절 전략은 긴밀하게 연결이 된다. 응? 자기 조절 전략. 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조절 전략. 첫 번째 뭐가 있다? 목표에 자발적 목표가 되죠. 자발적 목표 설정이다. 응? 자발적 목표 설정. 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발적 관찰이 되죠. 두 번째 자발적 관찰이 된다. 나중에 또 다 나와요. 다 나온다. 그 다음에 자, 자발적 평가가 되죠. 자발적 평가가 된다. 그 다음에 자발적 강화가 된다. 이런 것들 미리미리 딱 알고 계시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자의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기조절 전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상호 보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보다 자, 구체적으로 학습자의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다양하고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높은 학업 성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성취 경험 또는 성공 경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성취 경험 그 다음에 성공 경험이 된다. 그러니까 항상 무엇이 중요하냐면 성취, 성공 경험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거죠. 향상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성취, 성공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항상 학습은 어떤 형태로 전개된다? 쉬운 과제에서 어려운 과제로 계열적으로 교사는 제시해 주어야 하고 학습자는 단계마다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그 말이죠. 높여야 한다. 한다.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이제 바로 이 새로운 교육 과정에 도입해서 나오죠. 요리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겠습니다.